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금융론 못 배운 거 하나만 더 배우고 이제 개발관리론은 넘어갈게요. 가장 우리 학개론에서 쉬운 단원이 개발관리론이에요. 딱히 뭐 내용을 이해할 부분들은 많지 않고 간단하게 암기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다음 순환 때 배우도록 하고, 감정평가는 6문제에서 한 7문제로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감정평가에서 나오고 어려운 계산 문제도 감정평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 6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6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려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열심히 충분히 공부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만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표는 3문제, 잘하면 4문제 맞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3문제 정도 맞추겠다라고 목표를 잡고서 공부를 할 거니까 오늘은 감정평가를 조금 손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할인법을 다 배우지 않았는데 비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자, 대부 비율은, 자, 이 앞에 생략된 것이 전체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이라 그랬어요. 전체분의 대부액. 투자에서 전체에 해당되는 건 뭘 의미한다? 총 투자액을 의미하죠. 총 투자액과 똑같은 말이 부동산 가격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은 여기에 가격을 집어넣어도 되고 총 투자액을 집어넣어도 되고, 자, 이거에 대한 대부액이죠. 이 대부액과 똑같은 말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채.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 빌린 거니까 타인 자본이고 부채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정리를 해야 되고, 자,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한 녀석이라 학자들마다 또는 각 단원마다 뭘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동의어들이 있는데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가장 유명해요. 이걸 우리가 LTV라 하죠. 그 다음에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절대로 대부 비율과 뭐는 같지 않다? 부채 비율은 같지 않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대부액이 부채니까, 그런데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고, 자, 따로 하나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 내 돈분의 남의 돈. 자,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을 지분, 자기 자본이라 그러고, 남의 돈을 빌린 돈이니까 역시 타인 자본,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분 비율은 전체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가격 또는 총 투자액분의 지분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5억짜리 부동산 A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대출을 3억을 대출을 받았다. 자, 이랬을 때 대부 비율 LTV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분의 대부액. 그러면 5억 분의 3억 이렇게 되니까 0.6. 자,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지분이니까, 자, 5억이 전체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다? 2억이 들어간 거죠. 자, 2억. 그래서 0.4. 자,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이죠. 즉 더해서 1 되는 경우가 학개론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이다. 대부 비율을 LTV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부채 비율이 얼마냐라고 한다라면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은 2억, 남의 돈은 3억. 그러면 1.5, 150% 되겠네요. 자, 이 세 개의 비율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비율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높은 내용들을 다음 순환에 배울 거예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3가지 배웠고, 자, 그 다음에 금융론에 들어가서, 자,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융이라 그랬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내 재산을 매각해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지분금융. 자, 부채는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는 걸 부채금융이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서 지분금융이 몇 개냐, 부채금융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지분금융을 외워야죠. 암기 코드가 뭐였다? 리, 조, 신, 공사, 펀드 이렇게. 자, 리는 뭐? 리츠. 조는 조인트 벤처. 신은 신디케이트. 공사는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자, 그 다음에 펀드는 부동산 펀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재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자본을 마련할 때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뭐였냐면 지분권이나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뭐라고 하냐면 주식이라 그러죠. 특히 주식이 나오면 이건 지분금융이고. 자, 부채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릴 때 돈을 야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채권, 무슨 채, 무슨 사채 나오면 이건 부채금융. 저당금융 나오도 부채금융이에요. 자, 특히 빌리긴 빌리는데 얘는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려요. 근데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금융은 뭘 넘겨주고 돈을 빌린다?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빌리는데 이때 뭘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돈 빌리는 거. 즉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소유권의 이전이 있더라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대출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자, 이때 LTV는 대부 비율이어서 뭐 기준이냐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DTI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죠. 자, 그래서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에다가 뭘 곱한다? 가격을 곱한다.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DTI에다가 뭘 곱하냐면 연소득을 곱하고. 자, 이건 아직 대출액은 아니에요. 이건 원리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환 원리금. 여기다 뭘 나눠야 된다? 저당 상수를 나눠서 나오는 값 중에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것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더라. 이때 기존에 돈을 빌렸다. 추가로 얼마를 더 빌릴 수 있느냐? 그러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빼면 답이 되겠죠. 자, 그거 하나 신경 쓰고. 자, 그 다음에 대출할 때 금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일단 금리를, 이자율을 정하는 원칙, 원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얼마로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이걸 실질 이자율.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하려 한다?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3%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싶지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면 인플레율을 뭐 한다? 더해서 명목 이자율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이 만약에 2%라면 은행에서 빌려준 이자율은 5%로 빌려주더라 라는 게 이제 이게 이자율을 정하는 원리였어요. 자, 고정금리는 이렇게 해서 구해요.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고정금리는 실질에다가 예상을 더하는데 이제 변동금리에서는 다르게 이자율을 계산하죠. 자, 이때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코, 기, 가, 변, 대, 유 이랬어요.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뭘 더해서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가 됐다는 건 금리를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시장의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전가시킬 수 있더라. 떠넘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고, 변동금리는 항상 대출자가 유리하더라.
그래서 대출자가 선호하는 방식은 무슨 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 대출이다. 우리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고 이 기준금리를 뭘 쓴다? 코픽스라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서 은행 연합회들이 시장에서 이자율을 반영해서 은행이 최소한 이 정도 금리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이걸 코픽스 금리라 그래요. 자, 이때 변동금리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이라는 말은 은행에서 금리를 자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주 바로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이자율 위험을 즉각적으로 바로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위험을 어떻게 전가시킨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더 적게 더 즉시 전가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차입자는 더 불리해지고 대출자는 유리하다라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이 있었어요. 돈을 빌렸을 때, 자, 우리 학개론에서 배우는 세 가지 방식은 가정이 돼 있어요.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더라.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 원금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이 지날수록 잔금이 어때져요? 적어지겠죠.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어때진다? 적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뭐는 항상 감소한다? 이자는 항상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이자는 항상 감소하고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의 첫 해 뭐가 똑같다? 이자만 똑같더라. 자,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보죠. 원금 균등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그 중에서 원금만 똑같이 갚아 나가겠다라는 방식을 원금 균등이에요. 자, 그럼 원금을 이렇게 똑같이 갚아 나갈 때, 자, 이만큼은 원금인 거예요. 근데 이자는 항상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뭐다? 이자. 자, 그러면 두 개 합친 것이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은 줄어들더라 라는 거.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런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데 이자는 항상 줄어든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 자, 그리고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갚아 나갈 텐데 이 특징이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굉장히 조금 갚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높다 낮다? 높다예요.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높다. 원리금에 대한 원금의 비율은 어떻다? 낮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 원금을 조금 갚고 처음에 갚는 원리금의 대부분 뭐다? 이자가 차지하더라 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고, 자, 그럴 때 원리금, 원금 처음에 원리금을 많이 갚는 방식도 원금 균등 방식이었고 원금도 많이 갚는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원리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일정한 건 원리금 균등, 커지는 것은 점증식, 내려오는 것이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얘가 대출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는 것도 원금 균등, 원리금 많이 갚을 때 원금도 많이 갚더라. 그래서 원리금, 원금을 초기에 많이 갚는 방식은 원금 균등. 자, 이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은행에서 원금 회수가 안정적인 거 또는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른 건 무슨 방식이냐 그러면 원금 균등. 초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원금 균등. 그래서 원금 균등은 가장 크더라 라는 거였고,
자, 잔금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잔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점증식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잔금이 가장 작은 방식은 원금 균등. 이 넓이가 총 상환액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총 상환액인데 셋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예요. 자, 그럼 총 많이 갚았다는 건 뭘 많이 갚았다? 이자를 많이 갚았다예요. 그래서 총 상환액 또는 이자 상환액 이때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을 기준 잡아서 이 내용들은 원금 균등이 가장 큰 거, 이 내용들은 원금 균등이 가장 작은 거.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이제 다음 순환에는 추가시켜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대출 상환 방식을 배웠고, 자, 대출 상환을 할 때 이제 돈을 얼마씩 갚아 나가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일단 첫 번째 배웠어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첫 번째는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고, 세 번째 두 개 더해서 원리금을 구하더라 라는 순서로 구해 나갔고, 자, 이때 이자를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자, 원래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구해지더라. 예를 들면 100억을 대출받았는데 1년에 10% 이자율이 있더라. 그럼 100억의 10%를 1년에 이자로 내더라. 10억을 낸다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 갚을 때는 상환한 원금은 제외하고 아직 못 갚은 잔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 대출금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잔금이죠. 잔금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100억을 대출받았을 때 20년 동안에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데요. 자, 이자율은 10%래요. 자, 그러면 11회차 한번 구해보죠. 자, 원금은 대출액을 뭘로 나눈다? 대출 기간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100억을 20년으로 나누면 얼마? 5억. 자, 원금은 5억씩 계속 똑같이 갚는 거예요. 자, 이때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근데 11회차래요. 몇 번 갚았다? 10번. 얼마씩? 5억씩. 그럼 얼마 갚았다? 50억 갚았다. 그럼 100억 중에 50억 원금을 갚았으니까 잔금은 50억에다가 이자율이 10%니까 0.1을 곱하면 5억. 자, 그래서 원금 5억, 이자 5억. 그래서 합치면 원리금이 얼마? 10억. 이렇게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 방식은 총 여기에서 50억을 딱 갚았죠. 기본적으로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니까, 자, 상환기간 반절해서 원금을 반절 갚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이렇게 되고 원금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갚죠. 자, 그러면 원금이고 여기가 이자고 여기가 원리금이었어요.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돈을 갚아 나가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금을 반절 갚는 시기는 딱 상환기간에 반절 지나면 원금을 반절 갚는다. 맞아요? 틀려요? 원금 균등 방식은 5억씩 10년 딱 갚으면 대출금의 반절을 딱 갚는 거예요. 맞죠?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 즉 상환기간에 반절에 왔을 때는 원금을 반절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얘는 원리금 균등이에요. 처음에 원금을 이거 잘못 얘기를 하시지. 여기가 이자, 여기가 원금.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 갚죠. 자, 그러면 반절 지났을 때 원금을 대출금의 반절을 상환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통 원리금 균등은 한 3분의 2쯤 지나야, 자, 우리가 이 방식을 많이 하니까 3분의 2쯤 지나야 대출금의 반절 정도의 원금을 갚아 나가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대략 3분의 2 정도 기간이 지나야 대출금의 반절의 원금을 갚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원금을
조금밖에 갚지를 못하더라예요. 자, 원금 균등은 반절되면 대출금의 반절을 딱 갚는데 원리금 균등은 반절에서는 반절을 못 갚더라. 즉 상환기간 반쯤 왔을 때는 원금 반절을 못 갚고 한 3분의 2 정도 지나야 대출금의 반절을 갚아 나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배웠어요. 자, 유동화라는 건 유동성을 높이는 걸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성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 거? 현금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꿔주는 걸 유동화라 하는데, 자, 유동화는 유동성을 높이는 건데, 저당 채권을 영어로 뭐라 한다? 뭐라 그래요? 모기지라 그러죠. 이 모기지는 언제 만들어진다? 뭐 할 때? 모기지는 언제 만들어져요? 뭐 할 때? 주택담보대출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모기지, 저당 채권이죠. 자,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현금을 빌려주고 문서, 저당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금이 줄어들면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이 저당 채권을 뭐 한다? 유동화를 시켜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 그랬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다 2차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1차 시장을 정확히 구분해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안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1차 시장은 어떤 시장? 첫 번째, 뭐가 일어나는 시장? 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자,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저당 채권이라는 모기지가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대출을 해주면서 이걸 잡는 거죠, 은행이. 자, 그럼 누구와 누가 있다? 수요자, 차입자와 누구? 은행 사이로,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세 개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우리가 지문으로 나올 때 그냥 놓치지 않아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막 읽어나가요. 근데 이런 단어를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중간에 대출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시장? 몇 차? 1차 시장이에요. 저당 채권이 만들어졌다 나와도 1차 시장이에요. 출제자는 뭔가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딱 1차라는 걸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론에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가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예요. PF라고 하는 거. 내용이 많죠? 자,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나올 거예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뭐다 계속 외울 수 없고 이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칠판에 있는 흐름을 딱 들어보고 이해를 하고 이제 나머지 복습하는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아, 이런데 이런 관계가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는 걸 계속 해석해 보시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맞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데 PF라 그래요. 얘를 프로젝트 약자를 쓰고 파이낸싱을 금융이라 그러죠. 자, 이건 개발금융이에요. 개발금융. 우리가 금융을 집을 사기 위한 금융을 주택 소비금융이라 그랬고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을 주택 개발금융, 건축대부라 그랬어요. 자, 이 개발금융의 일종이에요.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이제 실무에 나가서 중개업뿐만 아니라 뭐 토지 개발업을 하겠다 이러면 PF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여기서 PF를 일으켰었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PF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이제 잘 들어보고 나중에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자, 보죠. 어떤 건지. 자, PF는 먼저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는데 이 사업주는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일반적으로 토지는 있는데 이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건물을 올릴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돈을 빌리는데 얘 사업주가 그냥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PF를 일으켜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PF가 이제 어떤 건지 보죠. 이 사업주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더라. 그럼 얘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출자를 해서 만들어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는 실제로 건물이 있고 직원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얘는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예요. 서류상. 그래서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명목상 회사라 그래요. 즉, 이 회사는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직원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은행,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려요.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PF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뭘 담보로 대출을 받냐면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이 부동산은 물건인 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것이 이 프로젝트 회사의 이름으로 돼 있는 뭐 담보, 부동산을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즉 물적 담보 대출이 아닌 게 중요해요. 물적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건물을 올리면 분양금 수익이라든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고 성공하면 너한테 돈을 충분히 갚고 이자도 굉장히 높게 줄 수 있더라라는 사업성 자체를 은행에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주는 건 프로젝트 자체예요. 프로젝트 이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성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토지가 있고 건물을 올리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분양금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빌려준 돈 다 갚을 수 있고 이자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더라라는 거. 이 사업성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프로젝트 사업성이라는 건 미래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돈의 흐름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정보를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PF를 일으킬 때는 얘가 얘한테 이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모두 다 빠짐없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확히 따져보고 아, 이게 가능성이 높네.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 충분히 수익이 남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이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속이면 얘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얘와 얘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보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더라라는 지문이 등장해요. PF를 일으킬 때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서로 정보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들어보면서 이해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주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회사의 이름으로 건설사, 이걸 우리가 시공사라 그래요. 시공사와 계약을 해요. 자, 계약을 하는 이름은 이 사업주 이름이 아니죠. 프로젝트 회사의 이 명목상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건설사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 토지에다가 건물도 올리고 그래서 리조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었어요. 성공을 했고 개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텐데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분양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대에서 임대료 수입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나오는 수익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익은 PF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얼마큼씩 순서대로 찾아가야 된다, 인출해 나가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을 이 돈만 따로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맡겨요. 자, 그럴 때 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를 맡기는 계좌라 그래서 이걸
위탁 계좌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에스크로우 계좌라 그래요. 에스크로우 계좌에 딱 넣어놓으면 자, 이 돈은 아무나 빼갈 수가 없어요. 계약에 따른 법적에 따라서 정확히 순서대로 빼나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은행이 가져가야죠. 은행이 돈 빌려준 걸로 이 개발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은행이 가져가고, 두 번째는 이거 얘 공사하면서 공사비 들어갔겠죠. 자, 얘한테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누구한테 준다? 사업주에게 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의 이익은 맨 나중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건설사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남으면 사업주의 개발 이익을 맨 마지막에 가져가더라. 자, 이게 PF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서 이해를 했다라면 첫 번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고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사업성을 제시하고 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건설사와 개발이 끝나서 수익이 나오면 이걸 위탁계좌에 맡겨서 돈을 인출하는 순서가 은행, 건설사, 맨 나중에 사업주가 가져가더라. 이게 PF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 사업주는 은행한테 얘 이름으로 돈 빌렸어요? 아니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어요?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죠? 그럼 이 사업주가 뭔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업주에 장부가 있어요. 이 장부를 대차 대조표라 하는데 여기에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사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부 외, 장부 바깥의 금융인 거예요. 자, 이 장자를 생략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외 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업주는 PF를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얘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릴 수 있겠죠. 이 PF 일으켰다고 돈을 더 이상 못 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가 채무, 수용, 능력,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걸 재고된다라고 얘기해요. 재고, 어휘 쓰는 건 높인다예요.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사업주에게 재고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사업주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PF라는 건, 개발이라는 건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매우 큰 거죠. 중간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몰라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비용적인 문제나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요만큼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만큼이 사업주를 뺐어요. 즉 은행은 돈 빌려주고 만약에 이 PF가 실패한다면 이 과정에서 처분해서 남는 이 돈만을 상환해서 가져갈 수 있지, 못 받은 돈을 얘한테 소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 이름으로 돈 빌린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 은행은 사업주에게 소송 청구해서 돈을 끝까지 받아갈 수가 없더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소구하지 못한다. 소송 청구를 못한다요. 소송 청구를 못한다니까 앞에 B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자,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에요. 즉 이 프로젝트가 망한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사업주에게 소송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더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은행은 너무 불리한 입장인 거죠.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써요. 자, 제한을 좀 두고 있어요. 이제 얘가 이 PF 하려면 그래, 원래는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지만 이게 위험하니까 나도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업주에게 너 각서 써.
열심히 잘 하겠다고. 그리고 건설사에게 야, 너 책임 시공해야 돼. 완공해야 돼. 이렇게 의무를 지어주기도 하고, 야, 너 가지고 있는 토지 망했다고 해서 그냥 이거 팔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토지 팔지 못하게 담보를 잡지 못해요. 이게 물적 담보는 아니니까. 대신에 네 마음대로 처분하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야, 네가 이걸 처분하려면 나의 동의를 얻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토지 신탁회사에 맡겨놔. 일단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토지를 신탁에 걸어놓더라는 이런 제한적 소구를 쓰기도 해요.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 금융도 있더라. 자, 이 말은 자,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자주 나오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문제에 나오고 있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돈을 다 못 받아낼 수 있으니까. 뭐 때문에?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면 여기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돈을 가져가야지 끝까지 얘한테 모든 돈을 다 상환하라고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망하면 얘가 빌려준 돈 다 못 받을 수 있겠죠. 비소구 금융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의 부실, 실패는 은행에 부실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끝까지 다 못 받아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은행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사업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즉 사업주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는 차단이 돼 있어요. 차단돼 있다 또는 분리되어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노란색이 이게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 관계자들이에요. 즉 얘하고 계약을 했고 얘 이름으로 돈 빌렸고 건설사가 만드는 수익은 위탁계좌에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사업주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 프로젝트가 뭐 500억, 1000억짜리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큰 돈이 돌아가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다른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이게 500억, 1000억짜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 프로젝트는 차단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해서 파산이 되더라 하더라도 프로젝트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위험이 분산돼 있는 거예요. 얘가 연결돼 있다라면 얘 망하면 얘도 연쇄적으로 부도날 수 있으니까 딱 끊어놓은 거예요. 얘가 망하면 새로운 사업자 A 하나 찾아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많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해 관계자가 있다는 건 누가 하나가 뭐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일들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또 분산시켰다는 말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위험의 분산은 얘가 사업주와 프로젝트가 차단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자, 물론 이것보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서 더 중요한 얘기긴 하는데 명목상 회사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법인세를 낸다 안 낸다?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는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는 공제된다, 면제된다라는 말을 써요. 즉 명목상 회사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학개론에서.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법인세는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더라 이런 말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이 높아요 작아요? 높죠. 자, 그럼 얘가 갖는 수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뭘 수익으로 받아요? 이자죠. 그럼 이자 금리가 높다 낮다? 높다요. 다른 일반 대출보다 이 프로젝트 대출의 이자율 금리는 매우 높다요.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이렇게 엮여 있으면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어요. 각자 맡은 일로 책임을 하다 보니까 위험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사업의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느려요. 뭐 하나 하려면 계약서를 다 서로 동의하고 따로 만들고 뭐 하나 이거 괜찮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 속도는 느릴 수 있더라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사업주에게는 돈을 만들어내서 내가 개발하는데 유리한 거고, 이 은행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높은 금리,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오는 수익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위탁계좌에 넣고 공정하게 순서대로 인출해 나가는 거고, 자,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은행, 건설사, 위탁계좌 이걸 그려놓고서 아 이런 관계가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를 해석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외운다고 절대로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 첫 번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 얘는 미래 현금 흐름, 미래의 사업 수익을 뭐하고 담보로, 사업성을 담보로,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지. 절대로 물적 담보는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는 건 아니다예요. 자, 두 번째, 부외 금융이래요. 이 앞에 장자가 생략된 거예요. 사업주의 장부, 대차대조표에는 기록이 안 남더라. 그래서 사업주가 또 다른 돈을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걸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소구 금융, 은행은 내가 돈을 받아내려고 사업주에게 소송 청구할 수 없더라라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은행이라서 좀 더 안전장치로 각서나 책임 시공을 의무화시키거나 그런 제한적 소구금융을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얘기가 프로젝트의 부실은 대출기관, 은행의 부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죠. 이유가 뭐다? 돈 빌려준 걸 끝까지 다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 되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은행도 파산되거나 부도가 날 수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돈은 위탁계좌인 에스크로우 계좌에 맡겨서 자금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순서는 사업주의 이익을 가장 먼저 나중에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의 파산이, 사업주가 파산됐다고 해서 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죠. 이 말은 사업주의 파산과 프로젝트가 뭐 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 자, 위험이 큰 만큼 성공하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 높을 수 있더라. 이 수익은 금리예요. 높은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더라.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 서류상 회사니까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려봐야 돼요. 이 PF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깊은 내용도 없어요. 딱 여기까지고,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PF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을 거예요. 꼭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만 PF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겠다. 도로를 만드는데 즉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PF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해놓고 여기에 통행료를 받아서 나오는 수익들을 갚아 나갈 수도 있어요. 즉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만들 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바다 아래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걸 이거 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몇 조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에 필요한 금융, 자원을 개발할 때도 PF를 일으켜서 성공만 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경우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면 PF를 일으켜서 개발해 나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론 뒷부분에 나오는 개발금융 PF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시간이 된다라면 이거 적어도 뼈대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뼈대.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은행. 얘가 건설사와 계약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수익은 위탁계좌에 맡겨서 이렇게 돈을 찾아가더라. 자, 그러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됐었지. 아, 얘 장부에 기록이 안 되지. 얘 돈을 얘한테 더 내라고 할 수 없지. 왜냐면 얘 이름으로 돈 빌렸으니까 얘한테 못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망해도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차단돼 있지. 얘는 명목상이니까 법인세 감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씩.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죠.